동물은 경자년 쥐띠해입니다. 쥐는 다산과 풍요 그리고 번영을 상징하는 동물이기에 쥐띠해를 맞아서 저희가 희망과 그리고 기회의 해로 여기게 됩니다. 연화우표를 발행해서 새해 다복을 기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는 새해도 지역민의 기쁨과 슬픔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올해는 경자년 쥐띠해입니다. 60갑자 중에서 37번째 경자년으로 흰 쥐의 해이기도 한데요. 쥐는 예로부터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한 동물로 여겨져서 쥐띠의 해에는 풍요와 번영이 찾아온다고 선조들은 믿어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새해를 맞아 박순조 원주 문화원장님 전화 연결해서 쥐띠의 의미와 새해 덕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가 쥐띠해 정말 풍요와 번영의 의미가 있는 것이 맞을까요? 맞겠죠. 네. 원래 12간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신비간지는 신라 때 중국에서부터 들여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덕여왕 때서부터는 이게 일반 백성에까지 많이 퍼져서 12간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집중했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갑자 중에서 37번째잖아요. 네. 경자는요. 오행상에는 금이라는 거는 철, 쇠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금에 해당되고 금은 하얀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양에서는 양에 해당되죠. 그래서 흰쥐는 쥐 중에서도 강인하면서도 지혜롭고 리더십이 뛰어나왔고 네. 왕 중에서 왕이라고 합니다. 쥐를요. 흰쥐를요. 네. 그리고 이제 쥐 하면 다산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근데 쥐는 연간 한 마리가 일에 한 평균 8마리씩을 납니다. 그러면서 10회 정도를 출산하게 되거든요. 네. 쥐 한 마리가 연간 한 80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는 셈이 되죠. 이러기 때문에 다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흰쥐는 다산과 번영, 지혜와 풍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쥐띠의 의미에 대해서 잘 들어봤는데 새해를 네네. 맞아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이거 덕담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산골에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그쳤다 이런 게 이제 신문상이나 언론상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쥐띠 다산의 해를 맞아서 도내 산촌마을에서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무상교육을 시켰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산과 번영, 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쥐띠의 기운을 받아서 도내 각 가정마다 건강하고 복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순조 원주 문화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2020년에 달라지는 것들을 오주 아나운서가 정리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화면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올해는 음력주기에 따라 4년마다 찾아오는 윤년이라고 합니다.
1년이 365일이 아니라 366일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루가 더 늘어났지만 올해는 대부분의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서 휴일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료 인상, 임금제도 등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번 시간은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공휴일 수는 지난해보다 이틀 줄어든 115일입니다. 주 5일제를 실시할 경우 주말과 모든 법정 공휴일,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더하면 119일이지만 설날 당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등 4일이 주말과 겹치기 때문인데요. 설 연휴 4일, 추석 연휴 5일을 제외하고 징검다리 황금 연휴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주뿐입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르면서 직장인은 한 달 평균 3,600원 정도를, 지역가입자는 2,800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가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1만 2천원에서 11만 6천원 정도로 3,600원가량 오르고요.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건료는 8만 9,800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2,800원 상승한다고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지난해보다 240원이 오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일주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시 179만 5,310원 수준입니다. 유급휴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인데요. 업종별로 구분이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300인 이상 민간기업 노동자들도 국가가 지정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은 법이 정한 유급휴일이 돼 연간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는 겁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가족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명칭이기도 한데요.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고용 안전망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 촉진 수당과 맞춤형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로 나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보안 요소를 추가한 주민등록증을 올해부터 도입합니다. 새로 도입되는 주민등록증은 현재의 디자인을 유지하되 내구성을 높이고 위조와 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폴리염화 비닐에서 훼손이 조금 덜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바뀌고요. 또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각종 정보는 레이저로 인쇄해서 쉽게 지워지지가 않도록 했습니다. 변경된 주민등록증은 1월 1일부터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역시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올 상반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했는데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고 신청기업별로 허가를 부여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최초로 전자신분증이 지정된 것으로 지갑이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분과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거스름돈을 마트에서 계좌로 입금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의 일환입니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에 관련 앱을 설치하면 모바일 현금 카드나 현금 IC카드와 연결된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가 있어서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자궁근종, 자궁내막종, 난소난종 등 여성 질환을 검사하는 여성 생식기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자궁근종, 난소난종 등을 진단하는 기본적인 검사 방법인데요.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 환자 부담이 커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큰 분야였습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새해에 달라지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을 알아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다혜 홍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지역에 시급한 현안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먼저 재난재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고성 산불을 비롯해서 태풍 미탁, 폭설 등 재난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현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까지 아울러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산불 피해 주민들은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신주 아크볼트에서 시작된 고성 산불 배상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갈등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태풍 미탁 피해 지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당시 손상됐던 도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6월쯤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원도에선 이렇게 재난재해가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날씨나 기상 상황을 막을 수는 없지만 예방을 한다면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예방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네, 우선 이 예방 대책을 이야기를 하려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강원도에 왜 이렇게 빈번하게 자연재해가 발생하느냐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미탁 같은 태풍은 영동 지역의 피해가 큰 편인데요. 기후적인 부분이 큰데 이게 좀 복잡해서 좀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네.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 이게 태백산맥과 충돌하면서 유독 영동 지역에 이제 피해가 좀 집중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태풍 미탁 당시에도 좀 취재를 하면서 전문가들에게 어떤 예방책이 있을지 좀 알아봤었는데요. 배수 체계와 같은 선제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고 좀 입을 모으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영동 지역은 도시를 관통하는 그 배수 체계가 좀 영세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쉽게 잠기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전체적인 배수 체계를 좀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네.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좀 경로를 확인을 해서 차량이라든지 시설물 등을 꼼꼼히 점검을 하고 대응 조치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태풍과 관련된 예방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으로 이제 산불 4월에 최악의 산불로 좀 기록이 됐었잖아요, 작년에. 좀 어떻게 왜 이렇게 강원도에서 자주 많이 좀 발생하는지 또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하는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 산불도 사실은 지형적인 문제가 큽니다. 네. 이제 강원도가 서쪽에는 태백산맥, 동쪽에는 바다가 있는 서고동저 지형이어서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동해안에는 덥고 또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부는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산불에는 취약하고 확산은 빠른 편이죠. 또 동해안 산림의 주종이 소나무거든요. 그런데 이 소나무가 불이 잘 붙고 잘 꺼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동에 큰 산불이 날 때마다 이 소나무, 이 주종을 화렵수로 바꿔야 한다 이런 말들이 좀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었거든요. 바람이나 지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수종 문제는 이거를 좀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예방책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거는 화재 원인의 과반 이상이 입산자의 실화라든지 부주의 소각 같은 인재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강원도에서 지금 이제 산불 대책 본부를 운영을 하면서 지자체별로도 산불에 대해서 꼼꼼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재에 의한 피해는 좀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도와 인식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이제 산불 피해 없는 안전한 강원도 올해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디 산불 없는 올해는 좀 강원도가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시기별 주의해야 하는 재난들을 하나씩 짚어볼까 하는데 어떤 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날씨가 건조해지는 이 겨울철, 또 봄, 가을철에는 산불 문제를 가장 조심해야 하는데요. 네. 지난해도 산불이 1월 초부터 간헐적으로 발생하다가 고성 산불의 경우에는 4월 첫 주에 발생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겠고요. 네. 여름에는 태풍, 집중호우에 대비해야 하고 겨울에는 또 폭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보가 내렸을 때 미리 시설물 관리를 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최근 불거진 미세먼지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재난에도 철저히 신경 쓰고 조심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뭐 태풍과 산불까지 뭐 정말 그런 자연 재난재해를 직격탄으로 맞은 강원도가 아닌가 싶은데 좀 올해는 좀 재난 없이 좀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이야기 전해 주실까요? 네, 다음으로는 남북 교류와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남북 관계는 금강산 관광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도내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2008년에 중단이 되면서 강원도는 지금까지 이 지역 경제 피해가 약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는데요. 최무순 도지사가 또 지난 11월에 기자회견을 열고 촉구하는 금강산 관계 자체가 이제 강원도민에게는 생존권과 관련된 것이다. 좀 조속하게 추진해라 이런 의견을 어필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아직까지 지금 상황은 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사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들은 수건 사업이었었잖아요. 올해는 좀 해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당장 전망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사실 금강산 문제는 해결되려면 우선 북미 관계가 좀 해소돼야 하는데요. 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 상황에선 좀 강원도는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게 옳은 걸까요? 네, 우선 올해 도정 핵심 목표에 평화 경제 공동체 실현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또 한 번 강원도를 평화 경제 중심 수도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도는 유엔 제재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금강산 방문,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남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강원도가 남북의 교통 요지, 또 관광 통로, 물류의 전진 기지 등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 대비해서 분야별 남북 교류 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내년 4월 개장하는 북한 원산 갈마 해양 관광 특구와 연계한 남북 강원도 간 평화 관광을 계획한다고 하니까 평화에 한 발짝 가까워지는 강원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큰 이슈를 꼽으라고 한다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작년 12월 지난달 이제 17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선거 일정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후보자 등록은 지난달 17일에 시작이 돼서 오는 3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때 입후보하려는 사람 가운데 그 직이 제한되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 달 오는 이제 16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정무직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은 직을 내려놓아야 후보에 등록을 할 수 있고요. 네. 현직 국회의원은 직을 가지고 입후보를 할 수는 있지만 이때부터 의정활동 보고 같은 홍보 행위는 금지가 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선거 한 달 전까지 사직을 하면 됩니다. 이후에 이제 본 후보 등록이 오는 3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선거일 12일 전인 4월 3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고 사전 투표는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월 15일 드디어 이제 지역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역민을 대표해서 뽑는 일꾼인 만큼 좀 유능한 인재가 선출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이제 시작됐고 도내 국회의원들은 출마가 좀 확실시 되고 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도내 국회의원들의 출마가 이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강릉의 권성동 국회의원의 4선 도전이 확실시 되고 있고요. 춘천의 김진태, 원주 갑의 김기선,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지역구 염동열 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섭니다. 네. 원주 을 송기현 의원과 속고양 이양수 의원, 동해 삼척 이철규 의원의 재선 도전도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여기 지난달 17일 예비후보 등록 시작과 함께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들도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 현직 국회의원들에 맞서는 후보자들의 경쟁 구도가 곧 갖춰질 전망입니다. 네, 제11대 국회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을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홍승현 기자, 이다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